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경영 복귀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는데 끝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하반기 공모주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크래프톤의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1차 사전 청약 특별 공급과 1순위에 대한 접수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됩니다. 정부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이유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돼 오늘 13일 출소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난 것이라 특정 경제 범죄의 사범인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고 해외 출국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경영 복귀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면 삼성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투자를 비롯해 계열사들의 대규모 투자, 또 그간 소식이 끊겼던 인수합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삼성이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들며 경제활동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에도 길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집니다. 아직 조건부 석방이라 온전하게 경영 최전선에 복귀한 건 아닌데 뒤처진 투자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과감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형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귀하고 첫 결단으로 주목할 분야는 반도체 경쟁 대응 전략으로 꼽힙니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은 반도체 업계 주도권 다툼 속 관건이 되는 분야입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대규모 공장 증설에 나섰고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도 최근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 약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아직 공장 부지도 정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이 복귀하게 된 만큼 1년 가까이 이어진 후보지 검토가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7년 전장업체 하만 인수 후 소식이 끊긴 대규모 투자나 대형 인수합병이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3년 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삼성전자는 현재 100조 원이 훌쩍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기증하는 등 사회적 기여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인 이 부회장은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발벗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재수감 직전까지도 정부가 백신 협상을 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의 상당량이 국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임기 막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는데 끝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결론은 내지 못한 채 현안 당부와 금융지주들의 의견을 듣는 데 그쳤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서울중구의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와 만나 코로나19 금융권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끝내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연착륙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조처가 긍정적 효과도 내지만 장기화될 때 부정적 효과도 누적된다며 리스크 측면도 비주의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 지원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총 20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올해 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은행권의 이슈로 떠오른 대안대출 플랫폼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안대출 플랫폼에 관해 걱정을 하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금리로 하는 방안 등 여러 아이디어를 냈다며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울러 5대 금융지주의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하며 청년 일자리 늘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은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5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공모주의 불패 신화가 깨졌습니다. 하반기 공모주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던 크래프톤의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몸값 고평가 논란 속 반전은 없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크래프톤이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코스피에 입성한 크래프톤의 시초가는 44만 원.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는데 최하단에서 형성된 겁니다. 장중 40만 원 선을 위협받기도 한 크래프톤은 1.23% 상승한 45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결국 공모가를 밑돌며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주는 무조건 수익을 안겨준다는 불패 신화가 무참히 깨진 겁니다. 크래프톤의 주식 한 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공모가 기준 4만 4천 원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이른바 본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몸값 고평가 논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크래프톤은 공모가 산정 당시 월트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을 비교군으로 제시하며 몸값을 높였습니다. 지적재산도 하나에 불과해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이 많다는 점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크래프톤의 상장 후 유통 가능 주식의 비중은 전체 39%대 수준. 카카오뱅크와 SKIET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다만 장기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상장한 SKIET와 하이브 등도 상장 첫날에는 부진했지만 이후 성장세를 입증하며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1차 사전 청약 특별 공급 1순위에 대한 접수 조금 전 오후 5시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2순위 일반 공급에 대한 청약 접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의 관심만큼이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고 하죠. 오늘 10월에 2차 사전 청약이 이뤄질 예정인데 1차 사전 청약에서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차 끝났네요. 2순위 이제 접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먼저 분위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달 28일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2지구 등 5개 지구에서 총 4,333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 5시 1순위 사전 청약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순위 접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시점부터 사전 청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잡음도 생겼지만 기존 일정대로 추진됐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 의무 거주 기간 등 일부 조건만 충족시킨 뒤에 본 청약보다 앞서 접수를 하는 건데요. 1차 청약에서 더 아쉬운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분양가 문제입니다. 지난달 국토부가 이번에 사전 청약 대상 지역에 대한 추정 분양가를 공개했는데요. 최소 3억에서 최고 7억 원 수준으로 집값이 측정돼 발표됐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또 국민들 기대만큼 저렴하진 않아서 시작부터 고분양가에 대한 잡음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추정 분양가라는 게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전 청약이 이뤄진 5개 지구는 약 2년 뒤 본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분양가는 그때 확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에 공개된 추정 분양가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상승분이 생긴다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선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양가 문제는 사실 사전 청약 기간 내내 언급됐던 내용으로 시세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분양가 제외하고 또 다른 문제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워낙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할 텐데요. 이번에 공급된 세대가 너무 소형 평형이라는 점입니다. 51에서 84제곱미터까지 공급이 됐는데 84제곱미터 물량이 가장 적었고 51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1, 2인 가구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3, 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는 다소 적은 평수라는 평가입니다. 지금부터 빨라야 4, 5년 뒤에 입주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전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공이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이 되면 가족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거주 기간까지 10년을 계산해 본다면 절대 여유 있는 면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2차, 3차, 4차 사전 청약에서는 중형 평형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고 시세 차익 등을 고려해 청약에 도전은 하지만 거주가 시작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분양가가 워낙 높아져서 면적이 커지는 만큼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닐 텐데 지금 공급된 가구들이 너무 소형 평수에만 치중됐다는 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 청약 성격에 맞게 특별 공급 위주로 공급이 진행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반 공급 비중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흐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수요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급한 물부터 꺼야 한다는 정부 의지대로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을 한 건데 일반 공급 비중을 조금 늘린다면 전체 시장 흐름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규모 사전 청약이 진행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도도 나오고 그리고 본 청약과 입주 시기가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 3, 4차 사전 청약 희망자들은 2차 사전 청약 본보기로 삼아서 고민거리가 덜어졌거나 또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하반기 3차례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전 청약 희망자들이 원하는 지역과 평형에 대한 쏠림 현상이 얼마나 큰 것이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입니다. 물론 이번 사전 청약에서 어느 전형 하나 쉬워 보인다거나 당첨 확률이 높다고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유념해야 할 것들은 있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부 인기 평형 같은 경우는 몇백 대 1이 나오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회피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사실 틈새 시장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면적 타입에 따른 부분과 특별 공급에서의 본인 대상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사실 경쟁률이 치열해서 네, 일단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차 사전 청약에서 다소 경쟁률이 취약한 면적 또는 타입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같은 평형에서도 타입에 따라 인기도가 다를 수 있고요. 또 면적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 심리가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의 경우 내가 어느 전형을 준비할 것인지 이미 계획은 서 있겠지만 그
그 전형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늦었지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애 첫 주택 전형에서 신혼부부 전용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신혼부부 전형에서 다자녀 전용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가족이 되거나 가족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계획 중인 일이라면 시점을 당길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관심이 높고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 3차례의 사전 청약 남아 있다고 들었어요. 일정 정리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번 1차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이뤄집니다. 이후 정부 발표대로라면 10월에 2차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차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 2,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 등 11개 지구에서 총 9만 1,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어 3차 사전청약은 11월에 하남 교산, 시흥 하중 등 4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4차 사전청약은 12월에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지구 등 10개 지구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추가로 서울 도심에 대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르면 이달 중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의 대대적 공급 계획에 따른 사전 청약 릴레이가 벌써 한 차례 끝이 났고요. 내일 2순위 접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드러났는데 하반기 사전 청약이 얼마나 보완될 수 있을지 기대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자분들께서는 확률 높이기 위해서 평형 특별 공급 전형에 대한 세심한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0.75%에서 1%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액 500만 원 이하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 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질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49조 원가량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81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재확산하며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달청은 2012년도부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5만 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달까지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가치로 따진다면 공시지가 기준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 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다고 하죠. 하지만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한 미국 현지 트레이더가 미국 주식 매매 전략을 전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버나드 케인 카운티 콜크 LLC 부사장이 고수익 작전 타임에 출연해 미국 기업의 분석과 주가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케인 부사장은 38년 경력의 주식 선물 트레이더로 현재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겸임하고 있으며 과거 메릴 린치, 후지은행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언론사들의 오보와 인터넷상의 거짓 정보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져 정확한 시장 정보가 요구돼 왔습니다. 케인 부사장은 지난 6일 방영된 월가 트레이더 버니스 진짜 미국 주식 코너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 아마존을 소매 산업의 관점에서 집중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빌닷컴에 대한 주가 전망 등을 전하며 시청자에게 신속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인 부사장은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와 상승세, 하락세를 띠는 주식의 연관도를 차트로 분석해 설명하는 등 더 깊은 시장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구글 기술자들이 설립한 인공지능 대여 플랫폼 운영사 업스타트 홀딩스의 주가 전망과 투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월가 트레이더 버니스 진짜 미국 주식 코너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도쿄올림픽에서 새 신화를 쓴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 환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궁 발전을 위한 지속적 지원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폐막한 2020 도쿄올림픽.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팀은 여자 단체전 9연패와 남자 단체전 2연패, 혼성 단체전 첫 금메달, 한국 하계대회 첫 3관왕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과 대한양궁협회는 오늘 오후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양궁대표팀 환영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회장과 박채순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현대차그룹의 37년간 이어진 지속적인 후원이 꼽힙니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는 고정밀 슈팅머신과 점수 자동기록 장치, 심박수 측정 장비, 딥러닝 비전 인공지능 코치, 선수 맞춤형 그립 등 5개 분야에서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개인전 금메달에 3억 원, 단체전 금메달에 2억 원을 포상합니다. 이에 따라 3관왕인 안산 선수는 7억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선수들은 올해 출시된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또는 제네시스의 GB70 중 한 대를 선택해 받게 됩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국내 양궁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6곳 원자재 가격 변동 시 구매 가격을 공급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일부터 16일 사이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61.8%는 원자재 가격 변동 시 구매 가격에 대해 협의 없이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답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일부만 반영한다는 경우가 43.2%, 전부 반영은 13.8%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3%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제조업체들은 납품 대금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가 연동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대기업의 상생 의지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영업환경 불확실성을 강조한 상장법인이 369개사로 전기 대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에서 영업환경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사는 작년 369개사에서 2019년 19곳에서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여파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강조 사항은 감사 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말복인 오늘 심한 폭염은 없었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한편 남해안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의 비 양을 살펴보면 제주에 20에서 60, 많은 곳은 산간에 100mm 이상, 그 밖의 내륙은 10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나기의 경우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는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오면서 극심한 폭염은 수그러들겠지만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서울 31도, 대전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동해안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낮 기온 속초와 강릉, 울진 모두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겠고 낮 동안 전주 32도, 부산 31도, 제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소나기가, 남해상에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 없이 30도 안팎의 낮더위만 이어지겠고요.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와 남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